고객이 문제를 얼마나 인지하는가, 그 인지 수준에 따라서 시장이 달라지는데 총 5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제도 모르는 단계.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제는 아는데 해결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단계죠. 세 번째는 문제도 알고 해결책도 아는데 그 해결책에 돈을 내야 되는지 모르는 단계. 네 번째는 문제도 알고 해결책에 돈을 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아직은 내가 이 정도 돈을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단계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돈 쓸 준비가 됐고 나에게 적합한 사람을 찾는 단계. 이렇게 딱 5단계가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1인 기업, 이 트레이너 사이에서 1인 기업 시장은 일단 첫 번째,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문제를 모르거나 문제가 있는데 해결책이 있는지 모르는 단계. 고객은 브랜드에 진입할 때 외적인 걸 보고 내적인 걸 들어가요. 그럼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은 내적인 걸 준비하고 외적인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피플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반가운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제이 코치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코치라고 하고요. 트레이너분들 1인 기업 제작하시고 만드는 과정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독립하는 트레이너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좀 유행인 건지 아니면은 폐업률이 높아져서인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피트니스 업계뿐만이 아니라 이런 변화의 흐름들을 보면 시작은 다들 단순한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한 유행에서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 그 변화가 지속되는 건 사람들의 어떤 강한 결핍 그리고 고통에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 업계에서 트레이너가 1인 기업이 되어야 한다, 트레이너가 독립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는 사실 아직 저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원했지만. 근데 저도 이렇게 고객들을 만나면서 느낀 거는, 그들이 진짜 이 고민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센터의 폐업률과는 별개로 트레이너분들이 트레이너 일을 하면서 겪는 결핍이 강하기 때문에 독립을 원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트레이너 한 지는 한 이제 11년 정도 됐는데, 이제는 독립한 지 한 3년 됐죠. 근데 그때 제가 마지막 있었던 센터에서 급여 인상을 요청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그냥 PT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센터 내부에서 교육도 많이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도맡아 하다 보니 이게 다 돈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가 생기면 어느 정도 급여도 받고 급여도 오르고 해야 되는데, 제가 평균적으로 PT를 한 200에서 230개 정도를 하지 않으면 제가 교육하는 트레이너들보다도 급여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수업료 인상을 요청을 했지만 이게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오히려 좀 더 마음 편하게 마음이 좀 결정이 됐습니다. 내가 독립을 해야겠구나, 스스로 살아남아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그때가 2022년 7월이었는데 12월까지 퇴사 목표를 잡고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트레이너들이 느끼는 결핍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본인이 본인을 알리고 싶다는 결핍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프리랜서라고 본인들 스스로 생각을 할 거고요. 실제로도 계약이 프리랜서 계약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을 알려서 스스로 고객을 모으고 싶다, 그냥 이 센터를 와서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알리고 나를 찾아오는 고객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결핍은 급여에 대한 결핍이 클 것 같습니다. 왜냐면 PT가 제가 처음 시작했던 2013년도와 지금의 수업료가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이제 트레이너들은 커미션을 받잖아요. 커미션이 한 10%에서 15%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커미션 10%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수업료가 99,000원이면 6,900원 받았던 시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40에서 50%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봤자 사실 그게 크게 얼마 되지 않죠. 2만 원, 3만 원 사이일 거니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 급여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결핍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제 퇴사 결정을 하셨을 때 차리는 방법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이직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많았을 것 같은데 독립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전 센터에서 좋은 경험을 했던 게 트레이너들을 교육해 봤던 게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교육의 소질도 있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장기가 있구나라는 느낌이 있었고, 이제 그렇게 교육을 하면서 이 부분은 내가 나중에 나와서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다이어트 부분이었는데, 일반적으로 트레이너들이 다이어트를 가르친다고 하지만 사실 다이어트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호르몬 하나 제대로 모르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그냥 계산하고 기초 대사량 맞춰서 먹으면 된다, 이 정도의 개념만 아는 상태로 회원들을 가르치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트레이너 마음속에는 확신이 없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랬었고 제가 만났던 트레이너들도 그랬었으니까요. 이제 그걸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게 됐죠. 독립 트레이너가 시장이 많아진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늘었다는 걸 어떤 흐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독립하는 트레이너가 시장에 많아진다는 건 시장이 건강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트레이너분들이 느끼는 결핍 중에 또 다른 결핍은 미래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결핍이 있을 겁니다. 트레이너가 꿈꿀 수 있는 미래가 다양하다면 여러 갈래의 길로도 가볼 만한데, 그리고 나의 미래를 좀 더 다양하게 꿈꿀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피트니스 업계에서 꿈꿀 수 있는 트레이너의 미래는 사실 센터 대표가 전부죠. 그게 아니면 인플루언서인데, 인플루언서는 사람들이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내가 나를 알리지 않고 내가 꿈꿀 수 있는 미래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센터 대표가 거의 한 10 중에 9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내 센터를 오픈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다듬어서 나의 특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만날 수 있다면, 미리 앞서서 1인 기업을 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막 트레이너를 시작했거나 트레이너의 삶을 살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번아웃이 온 트레이너들이 분명히 좀 더 미래를 다양하게 꿈꿀 수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더 다양하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만약 예를 들어 관리자인데 지금 당장 내가 꿈꿀 수 있는 게 센터 대표네. 근데 센터를 오픈할 만한 돈도 없고 센터를 오픈하고 싶지도 않고, 그럼 내가 퇴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걸 잘하면 이런 식으로도 고객을 모아볼까? 저거에 자신이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도 모아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좀 더 이 일을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레이너 수명이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의 건강을 대하는 직업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개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에 따른 복지나 이런 제도적인 어떤 방법들은 많이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요. 센터의 복지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센터의 복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당연히 이 정도 해도 사람들이 오고 이 정도만 줘도 사람들이 일을 하고, 그리고 이게 전부잖아요. 트레이너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센터가 전부잖아요. 여기서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면 사실 트레이너는 센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꿈꿀 수 있는 미래가 다양해진다면, 그래서 정말 대형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조차 트레이너가 이런 식으로도 일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인식이 들 때쯤이면 센터의 복지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이 좀 기대가 되네요. 어떻게 변할지.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앞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프라인 피트니스 센터의 고용 구조가 독립 트레이너의 확산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고용 구조 자체도 물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인간이 하는 모든 건 다 문제가 있으니까요. 오류가 없는 건 없으니까. 근데 오프라인 센터 고용의 문제 때문에 트레이너가 독립한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여기서 고용을 당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앞으로 꿈꿀 수 있는 미래가 다양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버틸 것 같아요. 근데 피트니스 업계에서도 그렇고 그들을 고용한 센터 대표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끌어줄게,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구체적인 대안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끌어줄게는 본인 센터의 매니저, 관리자가 되던가, 아니면 본인 센터를 다른 데에 지점을 내는데 거기에 같이 지분 투자를 해서 들어가던가, 이게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갇혀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하는 트레이너들이 발전한다는 느낌도 들지 않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좀 더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변화할 수 있다고 보세요? 변화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리스크도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짊어진다면 충분히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냥 이대로만 운영해도 괜찮지라고 하면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트레이너들이 그러면 과연 변화가 없을 때 그런 복지를 가지고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트레이너들을 고용하고 있는 분들이 외적인 동기보다는 트레이너들의 내적인 보상을 많이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의미인데요. 왜 트레이너로 일을 하는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나의 성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사실 되게 고리타분한 이야기인데 이 내적인 동기가 외적인 보상, 즉 매출 얼마 하면 돈 얼마 줄게. 이것보다 더 큰 작용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작용을. 만약에 복지를 바꾸지 않으시려면 대표님들께서 트레이너들의 내적인 보상을 제대로 채워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했던 게 트레이너로서의 독립이라고 하면은 5년차 경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해도 되는 걸까요? 그 기간은 사실 경력으로 나누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랑 하셨던, 그러니까 개인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고객 유치까지 성공하셨던 사례 중에는 트레이너 한 지 2개월, 3개월 됐을 때 실제 매출까지 전환이 된 분이 계세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독립의 기준으로 삼을까라고 본다면 그냥 딱 이때부터는 해도 된다, 이때부터는 하면 안 된다, 이것보다는 트레이너 스스로 독립에 대한 정의를 좀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독립은 단순히 센터 퇴사가 아니라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겠다. 내가 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키워야겠다라고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가 전 독립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독립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단 생각을 먹고 그럼 내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라고 선택하는 시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 고객 유치를 하면서 앞으로 이 과정을 만들어 나가야겠다라고 인지하는 시기가 정서적 독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서적 독립이 끝나면 이제 실질적으로 배우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완전한 독립으로 가야겠죠. 완전한 독립이라고 하면 본인 스스로 고객을 유치하고 매출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때 판매되는 상품은 센터에서 주는 뭐 PT 20세션, 30세션이 아니라 내가 내 브랜드로 내 제품으로 고객들에게 제공을 했을 때 이 제품이 팔리는 그 순간부터가 저는 완전한 독립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보자면 독립의 시기는 경력으로 나눌 수 없다. 다만 트레이너가 본인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키워야겠다라고 인지하는 순간부터가 독립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교육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2개월 대신 선생님께서는 네. 수업도 잘 하시고 재등록도 잘 나오시는 편이세요? 지금 수업을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브랜드로서 가치가 있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만든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더 공부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저는 2개월 됐을 때는 꿈도 못 꿨을 것 같아요. 그분은 조금 달랐던 게 일단 대기업 HR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었고 본인 스스로 뭔가를, 그러니까 프로젝트 하나를 기획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만의 기업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바로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지식이 어느 정도 있던 상태인 거죠. 그래서 트레이너를 2개월만 했어도 이 분야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더 이상 남들은 1년 해야 느낄 걸 그분은 2개월 만에 내가 살아남아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저에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빨리 독립을 하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6개월 있다가 저랑 만날 때가 딱 2개월 차였고요. 그분이 트레이너 한 지 6개월 만에 지금 퇴사하신 상태예요. 네. 대표님께서는 원래 다이어트 교육을 기획을 하셨다가 네. 독립 트레이너 교육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 영역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구체적인 키워드를 쓰자면 독립 트레이너 교육이라기보다는 트레이너 1인 기업 교육이라는 게 조금 더 네. 정확할 것 같고요.
저는 그때 당시 제가 퇴사해야겠다. 내가 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이걸 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이제 1인 기업이라는 생각은 없었고 트레이너가 스스로 회원을 모으고 스스로 매출을 내는 교육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지식도 있었어요. 경영학 석사 하면서 배웠던 그 비즈니스 지식들이 있어서. 하지만 그때 저는 성과를 낸 적이 없어서 그럼 일단 나 먼저 성과를 내야겠다. 그럼 어떤 시장을 골라야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 결정했던 게 다이어트 코칭이었고요. 그래서 그걸 시작했고 물론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꽤 열심히 노력하면서 너무 운이 좋게 이제 2개월 만에 첫 매출이 발생을 했었어요. 44만 원 매출이 그때 발생했을 때 바로 이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1년 동안 유지하면서 44만 원짜리 프로그램이 200만 원이 됐고 그 프로그램이 꾸준히 팔린 그 시기쯤에 변환점이 한번 왔던 것 같아요. 이제 이 프로그램을 놓고 이제 1인 기업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의 시기가 한 번 있었고 그 시기 때 자연스럽게 잘 전환이 돼서 지금은 온전히 이제 1인 기업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가격 책정을 굉장히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쵸. 어렵죠. 10년 전부터 5, 6만 원 정도였고 뭐 현재는 뭐 10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받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10년 전에 가격과 동일하게 받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센터 밖에 나왔을 때 사실 자신감이 조금 없는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시도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언해 주세요? 일단 본인의 제품을 만들어서 가격을 붙이겠다라고 하면 센터에서 받은 금액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20세션에 5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본인 스스로 센터를 끼지 않고 나왔을 때는 일단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면 그들이 센터 안에서 받았던 금액은 온전히 그들의 실력으로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 센터의 입지, 그 센터가 있는 지역, 그리고 상권, 이 모든 게 다 영향을 받아서 그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첫 번째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제품과 가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고객들에게 팔릴 만한 제품이 되는가, 그리고 팔릴 만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가격 책정을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로 설명이 너무 어렵고요. 당연히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저는 1인 기업 학교에서 이런 지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누적 수강생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작년에는 제가 웨비나랑 뭐 오프라인 워크샵 했던 거 전부 다 제외하고 저한테 그냥 문의 요청만 했던 게 200명이었고요. 제가 작년에 워크샵을 4번 했어요. 그러면 워크샵 할 때는 그 달에는 따로 문의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4개월을 뺀다면 8개월 동안 한 200명에게 요청을 받았고, 그리고 올해는 3월 30일까지 108명 만났습니다. 와. 여기가 이제 작년 올해까지고, 재작년은 사실 제가 그냥 막 데이터도 안 모아놓고 막 그냥 이것저것 막 하던 시기라 잘 모르겠는데, 재작년에는 2023년도죠. 그러니까 2023년도는 그래도 한 200명 만나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와. 대표님께서는 포지셔닝이 확실하시니까 시장의 규모가 좀 더 체감이 잘 가실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는 시장 규모는 고객의 문제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유진 슈워츠 거예요. 그 사람이 분석한 고객이 문제를 얼마나 인지하는가, 그 인지 수준에 따라서 시장이 달라지는데 총 5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제도 모르는 단계.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제는 아는데 해결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단계죠. 세 번째는 문제도 알고 해결책도 아는데 그 해결책에 돈을 내야 되는지 모르는 단계. 네 번째는 문제도 알고 해결책에 돈을 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아직은 내가 이 정도 돈을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 단계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돈 쓸 준비가 됐고 나에게 적합한 사람을 찾는 단계. 이렇게 딱 5단계가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1인 기업, 이 트레이너 사이에서 1인 기업 시장은 일단 첫 번째,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문제를 모르거나 문제가 있는데 해결책이 있는지 모르는 단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지식을 배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해도
아, 그렇구나 하고 마는 거죠. 이게 내 얘기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죠.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똑같은 얘기 또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용기 내서 도전했던 분들이 만든 성과 보여주고, 네,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무관심을 지금 버티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어, 무관심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수치였는데. 네. 수익을 잘 내는 독립 트레이너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실행력이 빨라요. 음, 실행력이 빠르고 마켓 센싱이 있습니다. 되겠다 안 되겠다의 감각이 있어요. 음, 근데 그 감각은 지식만으로는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남자 여자는 절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 중에서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고 여성분들 중에서 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켓 센싱, 그 다음에 실행력,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용기 있는 분들이 수익을 잘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 수익이 잘 나는 게 절대 장점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요즘에 하고 뭐 월천, 무슨 월천 마케팅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 사실 중요한 건 월천이 아니거든요. 이번 달에 월천이 났으면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 이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모든 상품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똑같은 제품을 계속 똑같이 판다고 해서 매출이 똑같이 발생하느냐 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문에서 조금 파생된 거긴 하겠지만 앞으로 수익을 꾸준히 잘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끈기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버티는 힘이 강합니다. 무관심을 버티는 그 시기가 그 힘이 참 강한 분들이 오래 가시는 것 같아요. 어느 범주까지를 도와주세요? 1대1 교육에서는 근데 1대1 교육도 단계가 있는데 처음엔 다 도와줘요. 그러니까 심지어 브랜드 이름, 타겟 고객 선정하는 것, 인스타그램 세팅하는 거, 컨텐츠 어떻게 만드는지, 글 어떻게 쓰는지, 디자인도 봐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걸 안 하면 그분들이 유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1대1 코칭은 코칭 기간이 1년이에요. 1년 동안 새벽에도 통화하고 저녁에도 통화하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통화하고 대부분 이렇게 통화로 시간을 많이 보내요. 네. 그래서 소통이 활발하게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제로 투 원까지 스스로 고객을 유입할 수 있다는 걸 확인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지식이죠. 본인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지식을 알아야 할 수 있으니까요. 브랜딩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브랜딩이란 단순히 예쁜 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본질을 담고 있어야 할까요? 고객은 보여지는 걸 먼저 봅니다. 브랜딩 네임, 로고, 색깔 이걸 먼저 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브랜드 이름 만들고 로고 만들고 컬러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브랜드는 존재 이유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명확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존재의 이유가 있어야 일단 브랜드로서의 생명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브랜드 존재의 이유라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이 브랜드를 사람들이 왜 돈 내고 사야 하는가? 왜 당신의 센터에 고객들이 가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다면 존재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냥 뭐 저희는 이렇게 하면서 뭐 어영부영 이야기를 하거나 구체적인 답을 이야기를 못 한다면 당연히 존재 이유가 없는 거고요. 애플로 예를 들어보자면 물론 너무 큰 기업이긴 하지만 우리가 애플을 처음 접했을 땐 당연히 로고를 먼저 봐요. 그리고 핸드폰을 보고요. 디자인을 보죠. 와, 이쁘다.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애플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든요. 그러면서 아, 애플이 혁신가를 위한 제품이구나. 한 걸음 더 들어오게 되는 거죠. 들어오면서 그럼 애플 로고는 왜 애플이야? 이름은 왜 애플이야? 스티브 잡스는 왜 굳이 불편한 라이트닝 포트를 이렇게 끝까지 유지를 했지? 이제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정말 올바른 브랜드의 전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은 브랜드에 진입할 때 외적인 걸 보고 내적인 걸 들어가요. 그럼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은 내적인 걸 준비하고 외적인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존재 이유를 만들고 거기에서 브랜드 이름도 나오고 컬러도 나오고 로고도 나오고 해야 올바른 고객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님을 포함해서 1인 기업을 하고 계시는 트레이너분들이 센터에 소속되어 있을 때랑 센터 밖에서 느끼는
것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가장 크게 체감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